때로는 진실이 빛을 보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그리고 때로는 눈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제15보병사단 군사기지 깊숙한 곳에서 젊은 병사들은 멍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강태석 연대장은 12년 동안 자신의 연대를 통치해왔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내부적으로 해결된다. 몇 번의 전출, 수정된 보고서, 협박당한 증인들. 시스템은 항상 작동했다. 항상 뚜껑 아래에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번엔 아니다. 국방부에서 감찰반이 도착한다. 엘리트 707 부대 출신인 서지영 대위가 이끌고 있다. 16년간의 복무 동안 그녀는 조직적인 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만큼 충분히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 사건에 대한 조사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변한다. 한 증인이 다른 증인으로 이어진다. 오래전에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서들이 나타난다. 패턴은 문제가 한 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단 전체가 관련되어 있다. 강태석 연대장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곧 그는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권력이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다시는 허용하지 않을 여성을.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자신들이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이 마침내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전체 군단이 교훈을 얻을 것이다. 2024년 11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제15보병사단 막사 사이를 휘감았다. 경기도 북부에 자리 잡은 이 기지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대부분은 평범한 추억과 함께 전역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강태석 연대장은 집무실 창문 너머로 훈련장을 내려다보았다. 52세의 그는 군 생활 30년의 베테랑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그의 경력은 흠잡을 데 없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랬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회색이 섞인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항상 곧게 편 자세는 그가 지휘하는 연대 전체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침 보고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훈련 일정, 인사 이동, 장비 점검 결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다. 그는 그것을 확실히 했다. 12년 동안 이 연대를 이끌면서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간단했다. 외부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것, 표면이 깨끗하면 아무도 그 아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연대장님, 아침 브리핑 준비되었습니다. 부관 이준호 대위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35세의 이 대위는 강 연대장 밑에서 3년째 근무 중이었다. 그는 빠르게 배웠다. 무엇을 보고해야 하고 무엇을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지를.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작하지. 브리핑룸으로 가는 복도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은 반짝였고 벽에 걸린 부대 역사 사진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였다. 통제되고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뭔가 달랐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흘렀다.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경직되어 보였다. 강태석은 그것을 느꼈지만 무시했다. 그는 늘 그랬다. 브리핑룸에는 이미 주요 참모들이 모여 있었다. 작전과장, 인사과장, 정보과장. 모두 40대 중후반의 중령들이었다. 그들은 강 연대장이 들어오자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다. 편하게 하십시오. 강태석이 말하며 상석에 앉았다. 이준호 대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지난주 훈련 결과, 이번 주 일정, 인사 이동 사항.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적어도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위가 잠시 머뭇거렸다. 어제 저녁 3대대에서 소규모 사고가 있었습니다. 훈련 중 한 병사가 넘어져서 갈비뼈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강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름은? 이병 김민수입니다. 입대 3개월 차입니다. 대대장은 보고했나? 네, 연대장님. 박중령께서 직접 확인하셨고 단순 훈련 사고로 분류했습니다. 강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무 기록은 정확히 작성되었나? 물론입니다, 연대장님. 좋아. 계속하게. 브리핑이 끝나고 참모들이 나간 후 강태석은 잠시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김민수. 그 이름이 익숙했다. 3대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병사였다. 명령 불복종, 태만,
동료들과의 마찰. 박중령이 몇 주 전에 언급했었다. 그는 내선 전화를 들어 3대 대장을 불렀다. 박중령, 김민수 건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시오. 전화 너머로 박중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대장님, 단순한 훈련 사고입니다. PT 체조 중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목격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했나? 아직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유지하시오. 그리고 그 병사 면담 기록 내 책상에 올려놓으시오.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강태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젊고 순진한 얼굴들. 그들은 아직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 하지만 곧 배울 것이다. 모두가 그랬듯이. 그의 경력 동안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았다. 병사들 사이의 작은 충돌, 훈련 중 사고, 때로는 더 심각한 일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였다.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일치시키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시스템은 완벽했다. 30년 동안 그렇게 작동해왔다. 하지만 강태석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날 아침 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 7층에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 서지영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38세의 그녀는 군 감찰실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다. 그 전에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12년을 보냈다. 여성으로서는 드문 경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드문 사람이었다. 키 172cm의 날씬하지만 탄탄한 체격,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의 외모는 군인 그 자체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날카롭고 차갑고 절대 놓치지 않는 눈빛. 그녀의 책상 위에는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익명의 제보였다. 제15보병사단 내에서 병사 폭행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내용. 처음에는 수많은 익명 제보 중 하나로 보였다. 하지만 서지영은 항상 모든 제보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는 파일을 열고 내용을 다시 읽었다. 구체적인 날짜, 장소, 그리고 피해자의 이니셜. KMS, 제보자는 자세한 사항은 직접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은폐의 냄새가 났다. 서지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다. 제15보병사단의 최근 사고 보고서를 검색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총 23건의 훈련 사고가 보고되었다.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각 사고의 세부 사항, 목격자 진술, 의무 기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고가 3대대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목격자 진술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너무 완벽하게. 대위님, 그녀의 부하 중 하나인 이현우 중위가 문을 두드렸다. 오늘 오후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게. 이현우는 28세의 젊은 장교였다. 법학을 전공하고 군법무관으로 시작했지만 2년 전 감찰실로 전입했다. 그는 똑똑하고 부지런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했다. 제15사단 건에 대해 뭔가 찾았나? 서지영이 물었다. 네, 대위님.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현우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지난 2년 동안 그 사단에서 총 7명의 병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적응장애나 우울증으로 진단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같은 연대, 심지어 같은 대대 출신이라는 점이 이상합니다. 서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의무 기록 확보할 수 있나? 환자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식 조사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럼 공식 조사를 시작하지. 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15보병사단 제3연대에 대한 전면 감찰을 요청하겠네. 이현우의 눈이 커졌다. 대위님, 그건 꽤 큰 결정입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증거는 찾을 거야. 서지영이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16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연기가 나는 곳에는 항상 불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제15사단에서는 연기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 그날 오후 서지영은 감찰실장인 김성훈 준장을 찾아갔다. 58세의 김 준장은 온화한 외모와는 달리 군내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 중 하나였다. 그의 승인 아래 수많은 고위 장교들이 조사를 받았고 그중 상당수가 불명예 전역을 했다. 들어오게. 서 대위, 김 준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무슨 일인가?
서지영은 파일을 그의 책상에 놓았다. 제15보병사단 제3연대에 대한 감찰을 요청드립니다. 김준장은 파일을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진지해졌다. 근거가 약해 보이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지영이 인정했다. 하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고율, 일치하는 목격자 진술, 그리고 같은 부대 출신의 정신과 치료 환자들. 이것들은 모두 조직적인 문제를 가리킵니다. 김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태석 연대장을 아는가?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육사 출신, 30년 경력, 흠잡을 데 없는 기록. 그뿐만이 아니지, 김준장이 말했다. 그는 연결망이 강해. 사단장도 그의 육사 동기고, 군단장도 그를 높이 평가하지. 만약 자네가 틀렸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이 똑바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만약 제가 옳다면 우리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준장은 그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알았다. 서지영은 한번 뭔가의 냄새를 맡으면 절대 놓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감찰반을 구성하게. 하지만 조심해.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야. 자네가 건드리려는 건 30년 동안 쌓인 시스템이야. 서지영은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연했다. 어딘가에서 젊은 병사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끝낼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전체 시스템과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강태석 연대장은 평소와 같이 오전 6시에 출근했다. 주말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는 또 다른 평범한 한 주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오전 9시 30분, 그의 예상은 산산조각 났다. 연대장님, 이준호 대위가 긴장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왔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석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무슨 내용인가? 이번 주 목요일에 감찰반이 우리 연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정기 감찰이라고 하는데. 정기 감찰, 강태석이 눈을 가늘게 떴다. 작년에 이미 받았는데. 일정표를 확인했나? 확인했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강태석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다. 30년의 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다. 국방부 감찰실은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특히 일정에 없던 감찰은 더욱 그랬다. 누가 이끄는가? 이준호가 서류를 확인했다. 서지영 대위입니다. 감찰실 특별조사팀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강태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지영. 그 이름은 군내에서 유명했다. 아니, 악명 높았다.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이끈 조사로 2명의 연대장과 1명의 사단장이 옷을 벗었다.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고 압력에 굴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놓치지 않았다. 감찰 범위는 전반적인 부대 운영 및 병영 생활 실태 점검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서 통보하겠다고.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전 대대장들에게 긴급회의에 소집하게. 오늘 오후 2시. 이준호가 나간 후 강태석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제보를 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 그는 최근 몇 달간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김민수 사건, 그 전달의 또 다른 훈련 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 병사들. 모두 조용히 처리되었다. 보고서는 완벽했고 증인들은 입을 맞췄으며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었다. 하지만 서지영이 온다면 그녀는 표면 아래를 파고들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뭔가를 발견한다면 강태석은 그 생각을 멈췄다. 아니, 그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시스템은 탄탄했다. 12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해왔다. 그는 모든 틈새를 막았고 모든 증거를 관리했으며 모든 사람을 통제했다. 오후 2시 회의실에는 4명의 대대장이 모였다. 모두 40대 중반의 중령들로 강태석 밑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연대장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알았다. 국방부 감찰반이 목요일에 온다. 강태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서지영 대위가 이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박철민 3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비 기간이 3일밖에 없습니다.
1대대장 김동욱이 말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점검할까요? 그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네. 강태석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해. 특히 지난 6개월간의 사고 보고서, 의무 기록, 그리고 병사 면담 기록.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연대장님, 혹시 특정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강태석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건가, 박중령?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사고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네. 강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할 일을 했고, 기록은 완벽해. 감찰반이 와도 문제될 것은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다. 대대장들도 그것을 느꼈다. 각 대대별로 최근 6개월간의 모든 문서를 재검토하게 강태석이 지시했다. 오타 하나, 날짜 불일치 하나도 없어야 해. 그리고 병사들에게도 알려. 감찰반이 질문하면 정직하게 대답하되 추측이나 소문은 말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4명의 대대장이 일제히 대답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철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김민수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3주 전 그날 밤을 그는 생생히 기억했다. 야간 점호 후 중대장 최상훈 대위가 김민수를 불렀다. 이유는 간단했다. 김민수가 명령에 계속 불복종하고 다른 병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박철민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다. 그리고 들었다. 비명을, 간청을, 그리고 둔탁한 소리를.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갈비뼈 타박상으로 의무대에 실려갔다. 최 대위의 보고는 간단했다. PT 체조 중 넘어졌습니다. 목격자 3명이 그 진술을 확인했다. 모두 최 대위의 중대 소속 병사들이었다. 박철민은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시스템이었다. 그것이 그가 12년 동안 배운 것이었다. 보고, 듣고,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 이제 서지영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질문할 것이었다. 그는 전화를 들어 최상훈 대위를 불렀다. 내 사무실로 오게. 10분 후 최상훈이 들어왔다. 35세의 이 대위는 박철민 밑에서 3년째 근무 중이었다. 그는 강하고 엄격했으며 병사들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알았다. 대대장님, 부르셨습니까? 앉게, 박철민이 말했다. 국방부 감찰반이 목요일에 온다. 최상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이유로요? 정기 감찰이라고 하네만 우리 둘 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 박철민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민수 건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의무 기록, 목격자 진술, 모든 게 완벽합니다. 서지영 대위가 조사를 이끈다네. 최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도 그 이름을 알았다. 김민수를 다시 만나게 박철민이 조용히 말했다. 그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할까봐 걱정되네. 감찰반이 오기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어. 무슨 뜻입니까, 대대장님? 자네도 알잖나. 박철민이 눈을 피했다. 그냥 확인만 하게. 그가 우리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지. 최상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국방부 건물에서 서지영은 자신의 팀을 소집했다. 5명의 조사관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이현우 중위, 김수진 중위, 강민호 상사, 그리고 2명의 법무관. 목요일 제15사단 제3연대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다. 서지영이 말했다. 이것은 정기 감찰이 아니야. 우리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예비 조사 결과 충분한 의혹이 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지난 6개월간 23건의 훈련사고, 그중 15건이 3대대에서 발생. 7명의 정신과 치료 환자, 모두 같은 대대.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일치하는 목격자 진술. 대위님, 김수진이 손을 들었다. 혹시 특정 피해자가 있습니까? 이병 김민수, 서지영이 사진을 띄웠다. 3주 전 갈비뼈 타박상으로 의무대 치료. 공식 기록은 PT 체조 중 낙상. 하지만 의무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 그녀는 의무 기록을 확대했다. 타박상 패턴이 낙상과 일치하지 않아. 오히려 둔기에 의한 타격에 가까워. 그리고 김민수는 치료 중 의무병에게 넘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곧 진술을 번복했어. 협박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현우가 물었다.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야. 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김민수를 포함해 최소 20명의 병사들을 개별 면담할 거야.
연대 지휘부와는 분리된 공간에서 어떤 간섭도 없이 연대장이 협조할까요? 강민호 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협조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서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는 국방부 직속 감찰반이야. 그들은 우리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그녀는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이건 쉬운 조사가 아니야. 강태석 연대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고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옳다면 우리는 조직적인 폭력과 은폐를 막는 거야. 젊은 병사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끝내는 거야. 준비하게. 우리는 목요일 아침 7시에 출발한다. 회의가 끝나고 이현우가 서지영에게 다가왔다. 대위님, 혹시 이 사건이 개인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서지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16년 전 나도 신병이었어. 여자라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겪었지. 하지만 난 707에 들어갈 만큼 강했고 살아남았어. 그녀는 이현우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모두가 나처럼 강한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그 도움을 주는 게 우리 일이야.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서지영에게 있어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었다. 그날 밤 제15사단 막사에서 김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갈비뼈는 아직도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그날 밤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최상훈 대위의 주먹, 발길질, 그리고 협박. 내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하면 너의 저녁은 물론이고 내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 김민수는 21살이었다. 입대 전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군대가 힘들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여러 번 생각했다. 부모님께 말할까? 하지만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지휘관에게 보고할까? 하지만 최 대위는 지휘관이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김민수는 조용히 결심했다.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만약 누군가 정말로 듣고 싶어 한다면 그는 진실을 말할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목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11월 19일 목요일 아침 6시 30분 검은색 군용 차량 3대가 제15보병사단 정문을 통과했다. 서지영 대위와 그녀의 감찰반이 도착한 것이었다. 강태석 연대장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사무실에 나와 있었다. 지난 3일 동안 그와 그의 참모들은 모든 문서를 재검토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연대장님, 감찰반이 도착했습니다. 이준호 대위가 보고했다. 영접 나가지. 강태석이 일어서며 말했다. 연대본부 앞에서 서지영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뒤를 이어 5명의 조사관들이 내렸다. 모두 정확한 군복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강태석이 계단을 내려와 격례했다. 제3연대장 강태석 대령입니다. 환영합니다. 서지영이 격례를 받으며 그를 관찰했다. 키 큰 체격, 곧은 자세, 자신감 있는 눈빛.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 깊은 곳에서 긴장을 읽었다. 미묘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감찰실 서지영 대위입니다. 그녀가 간결하게 말했다. 우리는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병사 면담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동안 서지영은 주변을 관찰했다. 복도는 깨끗했고 벽의 게시판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지나가는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격례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지나치게. 회의실에 도착한 후 서지영은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중희, 김중희,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사고 보고서를 확보하게. 원본과 사본 모두. 강 상사, 의무대로 가서 의무 기록을 확인해. 특히 김민수와 관련된 모든 기록. 알겠습니다, 대위님. 팀원들이 흩어졌다. 서지영은 강태석을 돌아보았다. 연대장님, 병사 면담 명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석이 명단을 받아보았다. 2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중 12명이 3대대 소속이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김민수의 이름이 있었다. 이해했습니다. 병사들을 보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서지영이 덧붙였다. 면담은 1대1로 진행됩니다. 어떤 지휘관도 배석할 수 없습니다.
강태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것은 규정에 국방부 감찰규정 제47조에 따라 감찰관은 독립적인 면담을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서지영이 차갑게 말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연대장님? 강태석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면담자를 보내주십시오. 강태석이 나간 후 서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젊은 얼굴들. 그녀는 그들 중 몇 명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궁금했다. 30분 후 첫 번째 면담이 시작되었다. 일병 최진우, 3대대 소속 22세. 편하게 앉으세요. 서지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최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입대한 지 얼마나 됐나요? 6달입니다, 대위님. 부대 생활은 어때요? 좋습니다, 대위님. 최진우가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연습된 대답처럼. 서지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말로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최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이 문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훈련이 힘들긴 하지만 견딜 만합니다. 최근에 다친 병사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알고 있나요? 훈련 사고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지영은 파일을 열었다. 김민수 일병을 아나요? 최진우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네, 같은 중대입니다. 그가 3주 전에 다쳤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PT 체조 중에 넘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서지영은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최진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충성심 때문인가? 김민수와 가까운 사이인가요? 아니요, 그냥 같은 중대일 뿐입니다. 그럼 그의 평소 행동에 대해 들은 적이 있나요? 최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말썽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말썽이요? 명령 불복종이나 그런 것들이요. 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최 일병.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만약 부대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난다면 누구에게 말할 건가요? 최진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중대장님께 보고할 것입니다. 중대장이 문제의 원인이라면요? 최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괜찮아요, 서지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생각해볼 필요는 없어요. 가도 됩니다. 최진우가 나간 후 서지영은 메모를 했다. 두려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 추가 조사 필요. 다음 3명의 면담도 비슷했다. 모두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지영은 그들의 눈에서 같은 것을 보았다. 두려움. 오전 11시 김민수가 회의실에 들어왔다. 서지영은 즉시 그의 긴장을 알아챘다. 김민수는 최진우보다 훨씬 더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앉으세요, 김일병, 서지영이 말했다.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편하게 해도 돼요. 서지영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김민수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3주 전에 다쳤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PT 체조 중에 넘어졌습니다. 어디서 넘어졌나요? 막사 앞 운동장에서입니다. 혼자였나요? 아니요, 다른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서지영은 의무 기록을 펼쳤다. 의무 기록을 보면 갈비뼈 타박상과 복부멍이 있었어요. 꽤 심한 부상인데 어떻게 넘어진 거예요? 김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김일병, 저를 봐요. 서지영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도우려는 거예요.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멈췄다. 두려운가요? 서지영이 물었다. 김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두려운가요? 김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복이 두렵습니다. 누구의 보복이요? 김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서지영은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 김일병, 들어요. 저는 국방부 직속 감찰관이에요. 누구도 당신에게 보복할 수 없어요. 제가 보호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이 진실을 말해야 해요. 김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넘어진 게 아닙니다. 서지영의 심장이 뛰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최상훈 대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훈련 태도가 불량하다고. 사무실로 갔는데 거기에는 다른 간부 2명도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대위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변명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배를 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넘어지자 발로 갈비뼈를 찼습니다. 오후 1시, 강태석 연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철민 3대대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박중령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김민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태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면담 시간이 다른 병사들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강태석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30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최상훈 대위는 어디 있나? 대기실에 있습니다. 감찰반이 오후에 그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확실히 주지시켰겠지.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 처리되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석은 불안했다. 서지영은 평범한 감찰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표면 아래를 파고드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 김민수가 입을 열었다면 전화벨이 울렸다. 이준호 대위였다. 연대장님, 감찰반이 의무대 기록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모든 사고 보고서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강태석의 턱이 굳어졌다. 주게. 하지만 연대장님, 그중 일부는 주라고 했네. 강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어. 모든 것이 규정대로 처리되었으니까. 전화를 끊은 후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대장님, 혹시 사단장님께 보고하시는 게 아직은 아니야. 강태석이 그를 제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일 수도 있어. 사단장님을 불필요하게 걱정시킬 필요는 없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같은 시각, 의무대에서 강민호 상사는 지난 2년간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군의관 송재현 대위가 그를 도왔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송 대위가 말했다. 지난 6개월간 3대대에서 온 부상 병사들의 기록을 보면 상당수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송 대위가 여러 개의 파일을 펼쳤다. 둔기에 의한 타박상, 복부와 갈비뼈 부위 집중, 하지만 모두 훈련 중 낙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민호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의학 지식이 없어도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멍의 형태가 너무 일정했다. 송 대위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들이 정말 낙상에 의한 부상입니까? 송재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제 의학적 판단으로는 대부분이 구타에 의한 부상입니다. 그럼 왜 기록에는 낙상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송재현은 눈을 피했다. 병사들이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기록할 뿐입니다. 하지만 대위님은 의사입니다. 의학적으로 모순되는 진술을 그대로 기록하십니까? 송재현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그리고 만약 제가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 보복이 두려우십니까? 송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송 대위님. 이 대화는 기밀로 하겠습니다. 오후 3시, 서지영은 최상훈 대위를 면담하기 시작했다. 35세의 최 대위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의자에 앉았다. 최 대위님, 3주 전 김민수 일병의 부상 사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위님.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최상훈이 연습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야간 점호 후 PT 체조를 했습니다. 김민수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까? 네, 3명의 병사가 목격했습니다. 서지영은 파일을 열었다. 목격자 진술서를 보면 3명 모두 똑같은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김민수 일병이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상훈은 잠시 당황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3명이 똑같은 단어를 선택해서 진술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들이 본 것을 정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서지영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최 대위님,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최상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민수 일병이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구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최상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는 문제 병사입니다. 명령 불복종, 태만,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의 말을 어떻게 믿으실 수 있습니까? 서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겁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진실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수는 넘어졌고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왜 김민수는 의무병에게 넘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진술을 번복했습니까? 최상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지영이 계속했다. 그날 밤 당신의 사무실에 다른 간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 혼자였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서지영은 메모를 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훈이 나간 후 이현우가 들어왔다. 대위님, 그날 밤 최상훈 대위의 사무실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9시에 3명이 들어갔다가 밤 11시에 나왔습니다. 3명. 네, 최상훈 대위, 그리고 같은 중대의 이민재 중위, 한승우 중위입니다. 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대위가 방금 거짓말했어. 혼자였다고 했거든. 11월 20일 금요일 아침, 서지영은 이민재 중위를 면담실로 불렀다. 32세의 이민재는 최상훈의 부하로 3년째 근무 중이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편하게 앉으세요. 서지영이 말했다. 이민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3주 전 11월 2일 밤, 당신은 최상훈 대위의 사무실에 있었습니까? 이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서지영이 서류를 보여주었다. 오후 9시 3분에 입실, 밤 11시 17분에 퇴실. 최상훈 대위, 한승우 중위와 함께였습니다. 이민재는 침을 삼켰다. 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업무회의였습니다. 밤 9시에 2시간이 넘는 업무회의요. 서지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업무였습니까? 이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중위님, 저를 보세요. 서지영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협력하거나 거짓말을 계속하고 공범이 되거나. 저는 이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최 대위님이 저와 한 중위를 부르셨습니다. 김민수를 훈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훈계요? 네, 김민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병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지영은 침착하게 메모를 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민재는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김민수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최 대위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하세요.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배를, 그리고 김민수가 넘어지자 발로 갈비뼈를 찼습니다. 여러 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승우 중위는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겁이 났습니다. 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에는요? 다음 날 아침, 최 대위님이 우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만약 누군가 물어보면 그날 밤 우리는 업무 회의만 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수 건은 단순한 훈련 사고였다고. 그리고 당신은 동의했습니까? 이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선택권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최 대위님은 제 직속 상관이고, 만약 제가 거부하면, 서지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민재가 나간 후, 서지영은 즉시 한승우 중위를 불렀다. 예상대로 한승우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디테일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오전 11시, 서지영은 팀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피해자 김민수의 진술, 그리고 2명의 목격자 진술. 최상훈 대위가 병사를 폭행했고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현우가 물었다. 최상훈 대위를 구속하고 박철민 대대장을 조사합니다. 박중령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은폐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태석 연대장은요? 김수진이 물었다.
서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은폐가 연대장 몰래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속 조사하면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후 1시, 서지영은 강태석을 찾아갔다. 연대장님, 최상훈 대위를 구속해야겠습니다. 강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근거로? 병사 폭행 및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충분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증언이라는 게 김민수 그 문제 병사의 말입니까? 김민수뿐만 아니라 이민재 중위와 한승우 중위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강태석의 턱이 굳어졌다. 그들이 왜 갑자기 진술을 바꿨습니까? 압박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서지영이 차갑게 대답했다. 연대장님,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강태석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서 대위, 당신은 군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알겠군. 한 명의 대위를 구속하는 것이 전체 연대의 명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예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연대장님, 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명예는 명예가 아닙니다. 강태석은 이를 악물었다. 좋소. 절차대로 진행하시오. 하지만 이 결정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소. 기꺼이 지겠습니다. 오후 3시, 최상훈은 군 헌병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연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최 대위가 병사를 때렸대. 김민수가 진실을 말했던 거야. 감찰반이 모든 걸 밝혀냈어. 병사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침묵이 깨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지영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받았다. 송재현 의무대장이었다. 대위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지영은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송 대위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놓았다. 11월 20일 금요일 아침, 서지영은 이민재 중위를 면담실로 불렀다. 32세의 이민재는 최상훈의 부하로 3년째 근무 중이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편하게 앉으세요, 서지영이 말했다. 이민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3주 전 11월 2일 밤, 당신은 최상훈 대위의 사무실에 있었습니까? 이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서지영이 서류를 보여주었다. 오후 9시 3분에 입실, 밤 11시 17분에 퇴실. 최상훈 대위, 한승우 중위와 함께였습니다. 이민재는 침을 삼켰다. 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업무회의였습니다. 밤 9시에 2시간이 넘는 업무회의요. 서지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업무였습니까? 이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중희님, 저를 보세요. 서지영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협력하거나 거짓말을 계속하고 공범이 되거나. 이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최 대위님이 저와 한중위를 부르셨습니다. 김민수를 훈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훈계요? 네, 김민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병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지영은 침착하게 메모를 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민재는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김민수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최 대위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하세요.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배를, 그리고 김민수가 넘어지자 발로 갈비뼈를 찼습니다. 여러 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승우 중위는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겁이 났습니다. 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에는요? 다음 날 아침, 최 대위님이 우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만약 누군가 물어보면 그날 밤 우리는 업무 회의만 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수 건은 단순한 훈련 사고였다고. 그리고 당신은 동의했습니까? 이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선택권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최 대위님은 제 직속 상관이고, 만약 제가 거부하면,
서지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민재가 나간 후 서지영은 즉시 한승우 중위를 불렀다. 예상대로 한승우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디테일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오전 11시 서지영은 팀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피해자 김민수의 진술, 그리고 2명의 목격자 진술. 최상훈 대위가 병사를 폭행했고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현우가 물었다. 최상훈 대위를 구속하고 박철민 대대장을 조사합니다. 박중령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은폐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태석 연대장은요? 김수진이 물었다. 서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은폐가 연대장 몰래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속 조사하면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후 1시 서지영은 강태석을 찾아갔다. 연대장님, 최상훈 대위를 구속해야겠습니다. 강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근거로? 병사 폭행 및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충분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증언이라는 게 김민수 그 문제 병사의 말입니까? 김민수뿐만 아니라 이민재 중위와 한승우 중위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강태석의 턱이 굳어졌다. 그들이 왜 갑자기 진술을 바꿨습니까? 압박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서지영이 차갑게 대답했다. 연대장님,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강태석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서 대위, 당신은 군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알겠군. 한 명의 대위를 구속하는 것이 전체 연대의 명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예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연대장님, 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명예는 명예가 아닙니다. 강태석은 이를 악물었다. 좋소. 절차대로 진행하시오. 하지만 이 결정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소. 기꺼이 지겠습니다. 오후 3시, 최상훈은 군 헌병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연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최 대위가 병사를 때렸대. 김민수가 진실을 말했던 거야. 감찰반이 모든 걸 밝혀냈어. 병사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침묵이 깨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지영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받았다. 송재현 의무대장이었다. 대위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지영은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송 대위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놓았다. V. 이것은 지난 2년간 3대대에서 온 모든 부상 병사들의 의무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모두 훈련 사고로 되어 있지만 제 의학적 판단으로는 상당수가 구타에 의한 부상입니다. 서지영은 파일을 열었다. 총 27건의 사례가 있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송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네, 최 대위가 구속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공범이라는 것을. 서지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대위님. 이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송재현이 나간 후 서지영은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7건 중 22건이 최상훈의 중대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나머지 5건은 다른 중대였다. 이것은 최상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광범위했다. 그녀는 이현우를 불렀다. 이 5건의 사례를 조사해. 어느 중대에서 발생했는지, 담당 간부가 누구였는지 확인해. 즉시 하겠습니다, 대위님. 밤 10시, 강태석은 사단장 윤병철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사단장님,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 대령. 강태석은 상황을 설명했다. 감찰반의 조사, 김민수의 진술, 최상훈의 구속. 윤병철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자네가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군.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서지영 대위가 얼마나 더 파고들 것 같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윤병철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게.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해. 전화를 끊은 후
강태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지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어둠은 곧 끝날 것이고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빛 아래서 그는 어디에 설 수 있을까? 11월 21일 토요일 아침, 강태석은 사단장 윤병철 소장의 집무실에 섰다. 58세의 윤병철은 육군사관학교 35기로 강태석과는 같은 기수였다. 그들은 30년 넘게 함께 군 생활을 해왔다. 안께, 태석, 윤병철이 말했다. 평소에 계급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적인 대화를 의미했다. 강태석은 의자에 앉았다. 윤병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와 내가 사관학교에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넘었군.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겪었지.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이번 일은 다르네. 윤병철이 그를 돌아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국방부 직속 감찰반이 개입했고 이미 한 명의 대위가 구속됐어.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윤병철은 한숨을 쉬었다. 자네 책임만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겨왔어. 병영 문화라는 이름으로,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사단장님. 하지만 시대가 변했네. 윤병철이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어제 군단장님께 보고 올라갔네. 그분도 심각하게 보고 계셔. 강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군단장까지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상황이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윤병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두 가지 방법이 있네. 첫째는 완전히 협조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둘째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윤병철이 망설였다. 그렇게 하면 자네뿐만 아니라 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사단장으로서 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까. 강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윤병철이 말했다. 서지영 대위는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을 거야. 조직적인 문제로 볼 것이고 계속 파고들 거야. 바로 그 순간 윤병철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강태석을 보았다. 방금 군단 참모장님이셨네. 서지영 대위가 추가 조사 확대를 요청했다고 하네. 3대대뿐만 아니라 전체 연대를 대상으로. 강태석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서지영은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송재현 대위가 제공한 27건의 의무 기록, 그리고 이현우가 추가로 확보한 12건의 내부 고발 제보. 대위님, 김수진이 들어왔다. 지난 밤 익명의 제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뭔가? 1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 전 이병 한 명이 훈련 중 실종됐다가 3일 후에 발견됐는데 공식 기록은 무단 이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실종? 3일 동안? 네. 하지만 그 병사는 저녁 직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찾고 있대요. 그 병사의 이름은? 이병 정우진입니다. 서지영은 즉시 검색을 시작했다. 정우진, 22세, 6개월 전 저녁. 하지만 저녁 후 행방이 묘연했다. 가족들과 연락해. 그리고 정우진의 저녁 전 마지막 한 달간의 모든 기록을 확보해. 오후 2시, 서지영은 1대대장 김동욱 중령을 면담했다. 김 중령님, 정우진 이병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김동욱의 얼굴이 잠시 경직됐다. 정우진, 무단 이탈했던 병사 말씀이십니까? 무단 이탈이었습니까? 정말로? 네, 훈련이 힘들다고 불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3일 후 인근 마을에서 발견됐고 군사경찰에게 인계됐습니다. 발견됐을 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김동욱은 잠시 망설였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지영은 서류를 펼쳤다. 군사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정우진은 발견 당시 심한 탈진 상태였고 몸 곳곳에 타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단 이탈의 결과입니까? 김동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우진은 저녁 후 실종됐습니다. 서지영이 계속했다.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가 저녁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는 특별히 들은 것이 없습니다. 서지영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김 중령님,
당신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규정대로라는 말 그만하십시오. 서지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규정대로, 절차대로. 하지만 그 규정과 절차 뒤에서 젊은 병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동욱은 창백한 얼굴로 침묵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서지영이 말했다. 지금 진실을 말하십시오. 정우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김동욱이 입을 열었다. 정우진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보내졌습니다. 김동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위 얼차려라는 이름으로 3일 동안 산속에 방치됐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서지영은 분노를 참으며 물었다.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김동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자기 자신이었다. 김중령님, 당신은 지금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면담이 끝난 후 서지영은 팀원들을 소집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것은 3대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연대, 어쩌면 전체 사단에 걸친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이현우가 물었다. 우선 정우진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이 연대에서 전역한 모든 병사들의 명단을 확보하십시오. 특히 전역 직후 연락이 끊긴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동욱 중령도 구속하시겠습니까? 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의 자백도 확보했고. 그날 저녁 김동욱 중령이 구속됐다. 일주일 만에 두 번째 고위 간부의 구속이었다. 연대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강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최상훈, 이제 김동욱. 다음은 누구일까? 박철민? 아니면 자기 자신? 전화벨이 울렸다. 윤병철 사단장이었다. 태석, 내일 아침 군단장님께서 직접 오신다네. 강태석의 숨이 멎었다. 군단장님이 직접. 이 사건이 국방부까지 보고됐어. 군단장님이 직접 조사 상황을 확인하시겠다고 하셨네. 전화를 끊은 후 강태석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30년의 경력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라는 슬로건 아래 서 있던 젊은 장교들. 그는 언제부터 그 정의를 잃어버렸을까?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석에게는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그 새벽은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 한쪽에서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익명의 문자였다. 연대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강태석은 전화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정말 아직 늦지 않은 걸까? 11월 22일 일요일 아침 8시, 군단장 이철수 중장의 차량이 제15보병사단에 도착했다. 62세의 이철수는 육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엄격하지만 공정한 것으로 유명했다. 사단 본부 앞에는 윤병철 사단장과 강태석을 포함한 모든 주요 지휘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서지영과 그녀의 감찰반도 참석했다. 이철수가 차에서 내리자 모두가 경례했다. 그는 한 명 한 명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특히 강태석에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이철수가 간결하게 말했다. 회의실에는 사단장, 연대장들, 그리고 서지영이 배석했다. 이철수는 상석에 앉아 서지영을 보았다. 서대위, 조사 결과를 보고하시오. 서지영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김민수 사건, 최상훈의 구속, 정우진 사건, 김동욱의 구속, 그리고 지난 2년간 확인된 27건의 의심스러운 사례들. 결론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병사학대와 은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대 전체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철수는 표정 변화 없이 들었다. 그리고 강태석을 돌아보았다. 강대령, 할 말이 있습니까? 강태석은 일어났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군단장님, 저는 연대장으로서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제가 직접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있었다. 이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연대장이 자기 연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강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철수는 서류를 펼쳤다.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연대의 사고율은 다른 연대보다 40% 높습니다. 정신과 치료 환자는 60% 많고 무단이탈 시도는 2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까? 저는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습니까? 이철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느 쪽입니까? 강대령. 강태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강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훈련 중 과도한 기압, 가끔씩의 주먹질. 저는 그것이 군기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워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계속하시오. 이철수가 명령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덮었습니다.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입맞추고 피해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강태석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제 경력이 두려웠습니다. 연대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웠습니다. 서지영은 그를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진실의 고백. 얼마나 많은 사건을 덮었습니까? 이철수가 물었다. 강태석은 눈을 감았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수십 건은 될 것입니다. 사단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든 시선이 윤병철에게 향했다. 윤병철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의심은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이철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서지영을 향했다. 서 대위, 추가로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까? 서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군단장님, 한 가지 더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우진 이병의 실종입니다. 그는 전역 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저는 그의 실종이 군 복무 중 겪은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정우진은 3일간 산속에 방치되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그 후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역 후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고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철수가 조용히 물었다. 서지영은 침을 삼켰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군 기강 문제가 아니었다. 생명의 문제였다. 이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태석 대령과 윤병철 소장은 즉시 지휘권을 정지하고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서지영 대위, 조사를 계속 진행하되 정우진 이병 수색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이철수는 문으로 향하다가 멈춰섰다. 그리고 모두를 돌아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들을 지키라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적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하지만 만약 우리 자신이 그들을 해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철수가 떠난 후 강태석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지휘권 정지.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지영이었다. 연대장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영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강태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제 경력을 끝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강태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 대위,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것은 당신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서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16년 전, 저도 신병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원래 그런 거야, 참아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제가 힘을 가지게 된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겠다고.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올바른 사람입니다. 서 대위. 저 같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당신도 한때는 올바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서지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 사관학교 졸업 사진 속의 젊은 장교처럼. 강태석은 놀라서 그녀를 보았다. 서지영이 그의 책상 서랍을 가리켰다.
조사하면서 봤습니다. 당신의 졸업 연설문도 읽었습니다. 정의로운 군대, 국민을 지키는 군대,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강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 말들을 배신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지영이 말했다. 정우진을 찾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강태석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서지영은 일어서며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강 대령님. 그날 오후, 서지영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강태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총 87건의 은폐된 사건을 확인했다. 그중 12건은 심각한 상해, 3건은 행방불명이었다. 정우진 외에 2명이 더 있습니까? 이현우가 놀라서 물었다. 네, 2년 전에 1명, 4년 전에 1명, 모두 전역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과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지영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 조사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새로운 국면이었다. 더 이상 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밤, 강태석은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본인 강태석은 연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지만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사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했다. 그는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적었다. 진술서, 제3연대 내 조직적 병사학대 및 은폐에 관하여.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5년간 그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묵인했던 모든 것을.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는 완성했다. 37페이지 분량의 진술서. 그의 고백이자 증언이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서지영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서 대위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강태석. 11월 23일 월요일 아침, 서지영은 강태석의 37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읽고 있었다. 각 페이지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전체 시스템의 부패를 드러내는 증언이었다. 대위님, 이현우가 급하게 들어왔다. 큰일입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 네, 누군가 이 사건을 제보한 것 같습니다. 3군데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조용히 처리될 리 없었다. 일단 조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국방부 홍보실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서지영은 김성훈 감찰실장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화상회의였다. 서 대위, 상황이 심각하네. 김 준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방금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 올라갔어.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청와대까지요? 이것이 단순한 군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 행방불명자 3명, 조직적 은폐, 고위 장교들의 관여. 이건 국가적 스캔들이야. 서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압력도 커질 거야.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력, 조용히 덮으라는 압력, 그리고 반대로 더 파헤치라는 압력까지. 김 준장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것만이 제 목표입니다. 김 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게 자네다워. 필요한 지원은 모두 하겠네. 검찰 수사도 이미 요청했어. 감사합니다, 준장님. 그리고 서 대위, 김 준장이 덧붙였다. 조심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반발이 거세질 거야. 회의가 끝난 후 서지영은 팀원들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최종 단계에 들어갑니다.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행방불명된 3명의 병사를 찾는 것. 둘째, 모든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 셋째, 책임자들을 명확히 밝히는 것. 대위님, 김수진이 손을 들었다. 강태석 연대장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것은 제3연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연대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선 제3연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증거가 가장 많고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니까요. 다른 연대는 이후에 조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 서지영은 정우진의 가족을 만났다. 정우진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57세의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의 얼굴은 지난 6개월간의 근심으로 깊이 파여 있었다. 대위님,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박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저녁하던 날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집에 간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통화에서 우진 씨가 특별한 말을 했습니까? 서지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네, 엄마한테 걱정만 끼쳐서 미안해. 좋은 아들이 못 돼서 미안해라고. 박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서지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진 씨를 찾겠습니다. 꼭 찾겠습니다. 면담을 마친 후 서지영은 강민호 상사를 불렀다. 상사님, 정우진의 휴대폰 기록을 확보해 주세요. 마지막 위치 추적도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요청했습니다. 대위님. 통신사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우진과 같은 시기에 전역한 병사들 명단도 확보하세요. 그들을 면담해야 합니다. 오후 4시 첫 번째 언론 보도가 나갔다. 주요 방송사의 저녁 뉴스 예고였다. 국방부 감찰반 제15사단 조직적 병사 학대 사건 수사 중 고위 장교 다수 연루 의혹. 뉴스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었다. 전역한 군인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저도 그 사단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제 친구는 그곳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많은 사단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지영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제보 전화, 취재 요청, 그리고 협박까지. 서지영 대위가 군 기강을 흔들고 있다. 국방부 감찰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 하지만 서지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반발을 예상했다. 그날 저녁 7시 서지영은 놀라운 전화를 받았다. 정우진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사람이었다. 저는 정우진의 친구 최민석입니다. 혹시 우진이를 찾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정우진 씨를 아십니까?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1시간 후 서지영은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최민석을 만났다. 28세의 최민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우진이가 전역한 다음 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최민석이 말했다. 그때 우진이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떨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군대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3일 동안 산속에 혼자 버려졌고 그 전에는 여러 번 구타를 당했다고. 그리고 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서지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진이는 거부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군대에서도 다들 외면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우진이는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민석이 눈물을 닦았다. 제가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경찰에라도 신고했어야 했는데. 서지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찾겠습니다. 카페를 나온 서지영은 즉시 강민호에게 전화했다. 상사님, 정우진의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저녁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CCTV 기록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그날 밤 11시, 서지영은 여전히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강민호가 급하게 들어왔다. 대위님, 찾았습니다. 무엇을요? 정우진의 신용카드 마지막 사용 기록입니다. 저녁 후 3일째 되는 날, 강원도 인제군의 한 편의점에서 사용됐습니다. 인제군? 거기가 어디죠? 설악산 근처입니다. 그리고 강민호가 지도를 펼쳤다. 그곳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제15사단 훈련장이 있습니다. 서지영의 눈이 커졌다. 정우진이 훈련장 근처로 돌아갔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정우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지영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내일 아침 일찍 인제로 출발합니다. 수색팀을 구성하세요. 경찰과 소방서에도 협조 요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위님. 11월 24일 화요일 새벽 5시, 서지영과 수색팀은 인제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정우진을 반드시 찾아야 했다. 살아있든, 그렇지 않든,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답을 주어야 했다. 오전 8시, 수색팀은 편의점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에서 시작했다. 경찰견 2마리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3시간 동안의 수색 끝에 경찰견이 한 장소에서 멈춰섰다. 작은 계곡 옆 큰 나무 아래였다. 서지영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봤다. 낡은 군복상에,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군번줄. 이것이 정우진의 것입니까? 서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호가 사진을 확인했다. 네, 맞습니다. 정우진의 군번입니다. 주변을 더 수색하세요. 수색은 계속됐다. 그리고 1시간 후, 계곡 아래 50m 지점에서 경찰이 외쳤다. 여기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서지영은 급히 달려갔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계곡 바위 틈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움직임이 없었다. 정우진입니까? 서지영이 물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맥박을 확인했다. 긴 침묵. 그리고 그가 고개를 저었다. 서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너무 늦었다. 그들은 너무 늦게 왔다. 하지만 그때 경찰이 다시 외쳤다. 잠깐, 미약하지만 맥박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서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헬기 요청하십시오. 정우진은 살아 있었다. 기적적으로 6개월을 산속에서 버텨낸 것이었다. 30분 후 구급 헬기가 도착했고 정우진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지영은 헬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한 명을 찾았다. 하지만 아직 2명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11월 24일 오후 2시, 정우진은 인제 소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의 초기 진단은 심각했다. 극심한 영양실조, 탈수, 저체온증, 그리고 다발성 장기 부전 초기 증상. 6개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기적입니다. 담당 의사가 서지영에게 말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식을 회복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서지영이 간청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대위님,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설령 깨어나더라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산속에 혼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서지영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우진을 바라보았다. 깡마른 몸, 창백한 얼굴, 온몸에 연결된 의료기기들. 이것이 군대가 한 젊은이에게 한 일이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김성훈 준장이었다. 서 대위, 정우진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네. 상태는 어떤가? 위중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다행이군. 하지만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야. 김 준장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정우진을 찾았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갔어. 전국이 들끓고 있네. 청와대에서도 즉각 보고를 요청했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이야. 서지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준장님, 저는 조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직 2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하지만 조심해. 이제 모든 시선이 자네에게 쏠려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서지영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다. 정우진의 부모가 도착해 있었다. 박순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우진아, 우진아.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우진의 아버지 정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서지영은 그들 앞에 섰다. 저희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처벌로는 부족합니다. 정태수가 소리쳤다. 우리 아들 인생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서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옳았다. 어떤 처벌도 정우진이 겪은 고통을 되돌릴 수 없었다. 오후 5시, 서지영은 서울로 돌아왔다. 국방부 기자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변인님,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제15사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군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현재 검토 중입니다. 정우진 이병 외에 2명이 더 행방불명 상태라는데 수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찰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수색 중입니다. 서지영은 브리핑을 보며 생각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날까? 아니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 그날 저녁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지휘관들이 모였다. 서지영도 참석했다. 서 대위,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시오. 장관이 말했다. 서지영은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다. 확인된 87건의 사건, 구속된 간부 2명, 지휘권 정지된 고위 장교 2명, 그리고 행방불명자 3명 중 1명 발견. 결론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잘못된 병영 문화가 제도화되어 있었고 그것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듣고 있었다. 대위의 의견은? 장관이 물었다. 전군 차원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독립적인 병사 인권 보호 기구 설치. 둘째, 모든 훈련 및 기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셋째, 익명 신고 시스템 강화와 신고자 보호. 넷째, 정기적인 외부 감사. 한장성이 손을 들었다. 그것은 군 지휘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휘 체계가 병사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약화된 것입니다. 서지영이 맞받아쳤다. 장관이 손을 들어 정리했다. 서 대위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15사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십시오. 나머지 2명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예비역 장성이 서지영을 불렀다. 70대의 노장성이었다. 서 대위,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들은 조용한 복도 한쪽으로 갔다. 자네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네. 노장성이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게. 자네가 건드리는 것은 수십 년간 쌓인 관행이야.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장성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가 찾는 나머지 2명 중 1명에 대해 아는 게 있네. 서지영의 눈이 커졌다. 무엇을 아십니까? 4년 전 행방불명된 병사, 이병 한재호. 그 아이는 내 친구의 조카였네. 실종 당시 가족들이 군에 항의했지만 모두 무단 이탈로 처리됐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장성은 서지영에게 쪽지를 건넸다. 이것은 한재호 어머니의 연락처야. 그분을 만나보게. 그리고 그가 망설였다. 조심하게. 이 사건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을지도 모르네. 서지영은 쪽지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날 밤 서지영은 사무실로 돌아와 한재호에 대한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재호, 22세, 4년 전 제15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 중 실종. 공식 기록, 무단 이탈 후 행방불명.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실종 전날 의무대 방문 기록, 갈비뼈 골절. 그리고 실종 당일 밤, 여러 간부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서지영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한재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1월 25일 수요일 아침, 서지영은 한재호의 어머니 이영숙을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한재호의 파일을 다시 검토했다. 읽을수록 의문점이 많아졌다. 오전 10시, 부산 서면의 한 작은 카페에서 이영숙을 만났다. 62세의 이영숙은 지난 4년간의 고통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대위님, 정말 우리 재호를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지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재호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재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는 모범생이었죠. 군대 가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입대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엄마, 군대가 너무 힘들어라고 했죠. 저는 조금만 참아. 다들 그렇게 군대 가는 거야라고 했어요. 이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제 마지막 실수였어요. 그 다음에는요? 2주 후에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호가 무단 이탈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재호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부대로 달려갔지만 그들은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부대에서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요. 저는 혼자 제호를 찾아다녔어요. 전국의 쉼터, 병원, 경찰서.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에 사라진 것처럼. 서지영은 파일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실종 전날 제호 씨가 의무대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듣습니다. 그런 큰 부상을 당했으면 저한테 연락이 왔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숨긴 것입니다. 서지영은 다른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실종 당일 밤 일연대 여러 간부들의 이동 기록이 비정상적입니다. 늦은 밤 갑자기 차량 4대가 부대를 나갔다가 새벽 3시에 돌아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하겠습니다. 서지영은 이영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님, 진실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으십니까? 이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알고 싶습니다. 제호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령 최악의 결과라 해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후 2시, 서지영은 서울로 돌아와 즉시 팀회의를 소집했다. 한재호 사건은 단순한 무단이탈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실종 당일 밤의 차량 이동 기록을 추적해야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가 탔는지, 무엇을 했는지. 4년 전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수진이 물었다. 군 차량은 모두 GPS 기록이 보관됩니다. 비록 4년 전이라도 찾을 수 있어요. 강 상사, 즉시 요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위님. 그리고 당시 일연대장이 누구였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 근무했던 모든 간부 명단도 필요합니다. 이현우가 노트북을 열었다. 대위님, 당시 일연대장은 현재 제8사단장인 박성준 준장이었습니다. 서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단장이라고요? 네, 4년 전에는 대령이었고 2년 전에 진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지영이 말했다. 현직 사단장이 관련되어 있다면 바로 그때 서지영의 전화가 울렸다. 김성훈 준장이었다. 서 대위, 긴급 상황이네. 지금 당장 국방부로 오게. 무슨 일입니까? 제8사단장 박성준 준장이 사표를 제출했어. 그리고 자네를 만나고 싶다고 했네. 서지영은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계속 조사하세요. 저는 국방부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서지영은 국방부 회의실에서 박성준 준장을 마주했다. 56세의 박성준은 피곤해 보였다. 그의 눈 아래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서 대위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성준이 말했다. 비록 이런 상황에서지만. 준장님, 왜 사표를 제출하셨습니까? 박성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4년 전 한재호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을. 서지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말씀하십시오. 박성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한재호는 무단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서지영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밤 중대장이 한재호를 훈계한다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구타였습니다. 심한 구타. 그리고 박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재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요? 중대장이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준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제 경력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의무관을 불렀습니다. 의무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즉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서지영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시간, 박성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시간 후, 한재호는 숨을 거뒀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다. 서지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시신을 산속에 묻었습니다. 박성준이 고백했다. 그리고 무단이탈로 보고했습니다. 저와 3명의 중대장, 그리고 의무관이 함께 했습니다. 어디에 묻었습니까?
박성준은 지도를 꺼냈다. 여기입니다. 부대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산속입니다. 서지영은 지도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분노로, 슬픔으로, 그리고 한재호와 그의 가족을 위한 안타까움으로. 준장님, 당신은 지금 살인 은폐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이 조용히 말했다. 4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한재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함께 했던 간부들은? 박성준은 명단을 건넸다. 3명의 중대장과 1명의 의무관. 그중 2명은 이미 전역했고 2명은 현재 다른 부대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들 모두 구속될 것입니다. 서지영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지영은 일어났다. 한재호의 어머니께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은 4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분께? 박성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전해주십시오. 서지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미안함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김성훈 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들었나? 네, 준장님. 이제 어떻게 하겠나? 서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재호의 시신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겠습니다. 계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김성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 이제는 멈출 수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수색팀은 박성준이 표시한 위치로 향했다. 경찰 과학수사대, 국방부 조사팀, 그리고 서지영의 감찰반이 함께했다. 이영숙도 동행했다. 어머님,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이영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4년을 기다렸어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색은 오전 8시에 시작됐다. 박성준의 진술대로라면 큰 소나무 3그루가 모여있는 곳 근처였다. 탐지견과 지중 레이더가 동원됐다. 2시간 후 과학수사대원이 외쳤다. 여기입니다. 서지영과 이영숙이 급히 달려갔다. 땅 밑 1m 지점에서 뭔가 발견됐다. 조심스럽게 발굴이 시작됐다. 30분 후 군복에 쌓인 유골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군번줄이 있었다. 군번을 확인해 주십시오. 서지영이 말했다. 과학수사대원이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닦아냈다. 19대 76054321. 한재호 이병입니다. 이영숙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재호야. 우리 재호야. 그녀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지영은 무릎을 꿇고 이영숙을 안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이제 재호는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신 발굴 소식은 즉시 전국으로 퍼졌다. 뉴스 속보가 나갔고 온라인은 분노와 슬픔으로 들끓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식을 보낸 군대입니까? 박성준은 살인자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전군을 뒤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한재호가 더 있는지. 그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수치입니다. 대통령이 엄중하게 말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지키라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군대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송구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사과로는 부족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첫째, 전군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둘째, 병사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셋째,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상설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서지영 대위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서지영은 청와대로 초대됐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 대위님, 국가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의무 이상을 하셨습니다.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죠? 2년 전 실종된 병사. 네, 대통령님. 이병 송민준입니다. 현재 수색 중입니다.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12월 3일, 송민준의 단서가 발견됐다. 한 시민이 2년 전 촬영한 사진에서 우연히 송민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포착된 것이다. 장소는 강원도 속초의 한 쉼터였다. 서지영은 즉시 속초로 향했다.
쉼터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 젊은이를 기억합니다. 쉼터 원장이 말했다. 기억상실증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6개월 전에 떠났어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온다고 하면서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서지영은 즉시 서울 지역 쉼터들을 수색했다. 그리고 12월 5일 마포구의 한 쉼터에서 송민준을 찾았다. 송민준 씨, 서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28세의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웠지만 서서히 초점이 맞춰졌다. 저를 아십니까? 네,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지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송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집? 저에게도 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송민준은 서지영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2년간의 방황,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12월 15일,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다. 총 127건의 사건, 관련 간부 43명, 그중 고위 장교 7명, 박성준 준장을 포함한 4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는 불명예의 전역 처분을 받았다. 강태석은 자신의 진술과 협조로 형량이 감경됐지만 여전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정에서 그는 마지막 진술을 했다. 저는 30년간 군복을 입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실수가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20일 한재호의 장례식이 열렸다.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였다. 조문객 중에는 서지영도 있었다. 대위님, 이영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재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재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구했잖아요. 그날 저녁, 서지영은 혼자 한강을 걸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정우진이었다. 한 달간의 치료 끝에 그는 의식을 되찾았다. 서 대위님, 저예요. 정우진입니다. 우진 씨,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대요. 정우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희망이 있었다. 대위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셔서. 천만에요. 우진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다시 대학에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정우진이 잠시 망설였다. 언젠가 저도 대위님처럼 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서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잘할 거예요. 우진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전화를 끊은 후 서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3명을 모두 찾았다. 한 명은 살아서, 한 명은 죽어서, 한 명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아서. 그리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다. 3개월 후 병사인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됐고 모든 부대에 익명신고 시스템이 도입됐다. 서지영은 새로 창설된 군인권보호단 초대 단장으로 임명됐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한재호, 정우진, 송민준. 3명의 젊은 얼굴.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믿는 사람들,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침묵은 깨졌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 한 번에 한 명씩, 한 걸음씩.